저는 요케레스 선수에 비해 세슈코 선수가 어쩌면 더 PL에 맞는 공격수일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리용입니다. 오늘 콘텐츠 진행하기 앞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셨죠? 앞으로는 여러가지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선글라스를 좀 착용해봤는데요. 선글라스가 바뀔 수도 있고 모자를 쓸 수도 있고 여러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개막전이었던 아스날전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전 한마디로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맨유로 오랫동안 조롱하셨던 팬분들은 지고도 저러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처럼 맨유의 침체기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경기력 측면에서는 조금 시원한 감을 느꼈을 겁니다. 물론 축구라는 게 골로 결정되는 결과론적인 스포츠긴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여러가지 컨셉을 가진 축구들을 봤을 때 비로소 진성 팬들은 희망이라는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막전에서 그런 희망을 좀 봤었고요. 먼저 객관적인 경기 기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무려 61%의 점유율을 갖고 왔습니다. 맨유가 아스날 상대로 점유율을 이 정도로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 경기 내용이 맨유에게 확실히 우위였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인 것 같고요. 슈팅 수를 보면 맨유가 총 22개의 슈팅을 때려서 7개의 유효슛을 기록했고요. 그에 비해 아스날은 9개의 슈팅 중에 3개의 유효슛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패스 기록은 맨유가 총 475개의 패스 중에 393개를 연결시켜서 82.7%를 기록해서 이 부분 또한 아스날을 좀 압도했고요. 키패스를 보면 맨유가 17개, 5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를 보면은 단순히 60%가 넘는 무의미한 점유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공격적인 지표가 맨유가 확연히 앞서기 때문에 경기력 측면에서 우위에 점했다고 한 제가 앞서 말한 멘트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기의 결정을 못 지은 점은 지난 시즌부터 매번 얘기했던 맨유의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경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슈코 선수가 합류했고 은베모 쿠냐 선수가 팀에 더 녹아들수록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어서 관전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선제골이 오심이냐 아니냐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소신 발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골키퍼 차징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100% 골키퍼 차징이냐라고 했을 때는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살리바 선수의 특정 동작이 얼마나 지속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주심이 VAR 체크를 통해서 더 명확한 판단을 했어야 이런 오심 논란이 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코너킥이 굉장히 골대 가까이 붙이는 좀 위협적인 궤적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스날의 선수들이 골키퍼를 방해하는 움직임들을 보였고 골키퍼의 시야나 동선, 움직임들을 좀 제한시키는 적당한 몸싸움은 현대축구에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리바 선수가 이 부분을 100% 다 활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뒤에서 본 화각들 그걸 보면은 저 정도면은 골키퍼 차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 정면 화각을 보면은 살리바 선수가 바인드르 선수의 팔을 잠깐 잡아채는 장면이 있긴 해요. 이게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바인드르 골키퍼가 진짜 방해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6대4 정도로 골키퍼 차징에 가깝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바인드르 골키퍼의 아쉬운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프리시즌 때도 한번 바인드르 골키퍼의 경기력에 대해서 한번 논평을 한 적이 있어요. 바인드르 골키퍼가 잘못 판단하면은 위태로운 순간에 꼭 한두 개의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곧 승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골키퍼의 미덕은 뭐니 해도 안정감이에요. 그런 포지션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바인드르 골키퍼가 갖는 안정감은 저는 1% 2%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다시 보더라도 먼저 살리바 선수가 몸싸움을 걸었을 때 바인드르 선수가 그거에 대한 몸싸움 대처가 좀 안일하긴 했어요. 조금 더 세게 더 밀어서 코너킥이 전개되기 전에 주심에게 주의를 유도해서 뭔가 조율을 하게 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거나 혹은 수비진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돼요. 얘가 지금 날 방해하니까 얘를 좀 견제해서 한 명의 선수나 두 명의 선수가 살리바 선수를 견제해서 바인드르 골키퍼의 동작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았나? 바인드르 골키퍼가 제가 알기로는 영어가 엄청 능숙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조금 해봅니다. 하나 더 짚을 점은 마지막에 결국에 바인드로 골키퍼가 했던 행동인데요. 공이 넘어왔어요. 방해를 받았음에도 바인드로 골키퍼가 손을 뻗치긴 했거든요. 근데 그 뻗친 장면이 결정적인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아스날 진영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거든요. 맨유도 비슷하게 골대 가까이에 붙였고요. 라야 골키퍼가 맨유 수비수들의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펀칭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런 장면에서도 펀칭 혹은 손을 뻗더라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쳐 올려서 골대 위로 넘기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순간적인 찰나에서 골키퍼의 그런 판단들이 실점을 막기도 하고 굳이 안 막혀도 될 골을 먹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바인드로 골키퍼 확실히 아쉽다. 물론 이 플레이에 대해서 아모린 감독은 한마디 했습니다. 규칙에 적응해야 된다. 결국에는 저는 이 말의 속뜻도 선수들에게 언지는 준 것 같아요. 이 규칙을 탓하기보다는 니네가 그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해석해 봅니다. 두 번째로 푸냐 은베모 엄청났죠. 근데 그 사이에서 마운트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마운트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슬슬 폼이 올라왔었어요. 빌바오전에서 멀티골을 넣었던 것도 그렇고 특히 프리시즌부터 마운트의 폼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2선 혹은 제로톱처럼 중앙에 서서 선발 출전 혹은 교체 출전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도 어김없이 제로톱 느낌으로 선발 출전을 했어요. 특히 상대방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임을 가져가주면서 공간을 만들어낸 한마디로 시스템 플레이어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분명히 아모린 감독이 요구했던 전술적인 움직임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전반 5분과 전반 26분에 은벤무 선수를 향한 날카로운 패스가 두 차례 들어갔습니다. 전반 5분에는 스루 패스를 지체하지 않고 넣어서 은벤무 선수에게 유효한 장면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 26분에는 측면에서 풀백들과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을 소유했고 곧바로 반대편 전환, 큰 전환을 돌립니다. 그래서 롱패스를 뿌렸는데 은베모 선수에게 정확히 배달이 됐죠. 이런 부분에서 마운트 선수가 폼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게 느껴져요. 올 시즌에는 뭔가 다르겠다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운트 선수부터 얘기했지만 푸냐 은베모 선수는 말할 게 없었어요. 진짜 제가 볼 때마다 우와 이랬거든요. 제가 좀 비유를 해보면 쿠냐 선수는 자동차로 비하면 약간 스포츠카 같은 톡톡 튀고 갑자기 변속 기어를 줘서 확 달려버리는 그런 느낌을 줬고요. 은메모 선수는 안정감을 주는 세단 같은 느낌이었어요. 볼터치, 드리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려한 느낌? 은메모 선수가 확실히 왼발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두 선수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결국엔 많이 해준 거예요. 경기 보면은 중간에 갑자기 쿠냐 선수가 우당탕탕탕 하더니 아스날 수비 다 녹이고 1대1 상황까지 만들었잖아요. 물론 슈팅 마무리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쿠냐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전환 패스를 받아주고 아이솔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우측 윙백이 오버래핑 했을 때는 중앙 쪽으로 좀 치고 들어가 주면서 다양한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저도 은베모 선수가 비록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평점을 주면 거의 한 7, 8점 주고 싶고 쿠냐 선수도 7, 8점 정도는 기록할 만한 경기력이었다고 봅니다. 기록적으로도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좀 증명이 되는데 이 경기에서 두 선수가 때린 슈팅 합이 9개고요. 그중 유효슛 5개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스날 전체 팀의 슈팅이 9개였고요. 유효슛이 3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기록한 슛이 아스날과 숫자가 같았고 유효슛은 오히려 이 두 선수가 갖고 간 게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에서의 지배력, 보법이 좀 다른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빠질 수 없죠. 전술적인 포인트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모림 축구의 핵심은 측면 공간입니다. 측면에서 숫자 우위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푸냐와 은베무 선수가 측면에 배치되고요. 그리고 양쪽 윙백이 굉장히 공격수처럼 오버래핑으로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상대방 풀백이 담당해야 되는 맨유 선수가 2명입니다. 또 중앙 미드필더나 센터의 포지셔닝한 마운트가 측면으로 빠졌을 때는 심지어 3명까지도 측면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 풀백이나 센터백은 어떤 선수를 막아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 플레이를 통한 숫자 싸움
이게 아모림 축구의 핵심이고,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원의 플레이는 최소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모림의 중원은 살짝 거쳐가는 간이역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터치와 간결한 패스를 통해서 측면 빈 공간으로 빠르게 연계시켜주는 게 중원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맡기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3선 기용을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술 전략이 때로는 맨유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중앙에 2명밖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 시에 좀 약점을 보이긴 하거든요. 상대방이 압박을 했을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그 압박에서 잘 벗어나긴 합니다만, 브루노 페르난데스 파트너로 나오는 선수들이 그 압박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세미르 선수가 선발이었지만 물론 카세미르 선수는 이 경기에서 잘해줬어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대방의 볼을 달고 뛰는 선수를 따라가기도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약간 카세미르 선수가 막 복귀하고 뛰는데 뭐라 해야 되지? 짠한 느낌도 받았어요. 조기 축구 뛰는 아저씨들이 막 수비 복귀할 때 열정은 많은데 마음은 앞서서 있어서 몸은 막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뒤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막 카세미르 선수 복귀하는데 막 짠해요. 그래서 카세미로 대체자가 확실히 있어야 되겠고요. 우가르테 선수는 이번 경기 할 말이 많아요. 지난 시즌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프리시즌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 경기력이 1라운드까지 개막전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팬들은 우가르테 호러쇼라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보면 완전 오픈 차스에서 진짜 똥볼 찼죠. 그리고 볼을 탈취해서 백패스를 맥과이어에게 줬는데 상대방에게 그냥 헌납해버렸잖아요. 우가르테 선수가 가끔씩 보면 땅 보고 축구해요. 그러니까 공을 탈취하고 우리 선수들이 어디 있나 보고 패스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봤던 움직임을 기억해서 거기다 주는데 그게 조금 늦어요. 판단력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들이 지금 우가르테 선수에게 계속 보이고 있어요. 프리시즌부터. 그래서 이거는 고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가르테 선수도 이미 그렇게 습관이 들여버린 거라, 이미 엘리트 선수가 습관을 고치기 여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가르테 선수 스스로가 플레이 여유를 가져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관련해서 이적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발레바 선수, 브라이튼의 왼발잡이 젊은 중앙 미드필더 진짜 잘해요. 저는 브라이튼 경기를 볼 때마다, 맨유랑 붙을 때마다 발레바 저거 진짜 까다롭네 이랬던 선수거든요. 일단 피지컬 좋고 끈적끈적하고 강하고 활동량 좋고, 약간 예전으로 따지면 야야 투레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거친 것 같은데 볼간수나 볼터치나 이런 게 나쁘진 않고 전진성 있고, 그래서 이 선수가 잘만 발전하면은 야야 투레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선수일 것 같고, 더구나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왼발잡이입니다. 지금 맨유 3선 중원에 왼발잡이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발레바 선수가 딱이긴 한데 브라이튼이 요구하는 몸값이 너무 높아서 약간 한 발 뺀 모양새인데 이것도 협상을 위한 연막작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와튼 선수도 다시 한번 맨유가 태핑을 해보고 있는 것 같고, 스포르팅의 히울만 선수 계속 얘기가 나왔던 선수고요. 이 선수풀에서 계속 찔러보면서 가장 협상에 용이한 선수가 픽되지 않을까? 근데 이 와중에 아구메 선수 중앙 미드필더인데 지금 세비야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도 바이아웃이 3,500만 파운드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선수라 이 선수의 링크도 뜨고 있는데, 이 선수도 제가 정보를 가진 게 없어서 맨유에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함부로 평가하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발레바 선수가 영입이 안 되면 전 와튼 선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발레바 선수만큼 운동신경이나 피지컬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확실히 플레이메이킹적인 역량이 좀 돋보이는 선수고, 수비 커버력도 나쁘지 않은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 역시도 왼발잡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레바 1순위, 와튼 선수 2순위 정도로 찍어놓고 맨유가 계속 끊임없이 물밑 작업, 협상력을 통해서 몸값을 낮추고 하다가 결국에 두 선수 중에 한 명으로 픽하지 않을까? 발레반 선수 지금 좀 비싸더라도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총액 높여주고 기본 이적료 깎아서 무건거려서 분할 납부 이런 식으로 발레바 영입하지 않을까? 감히 이런 추측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원의 숫자 싸움이 불리하기 때문에 좀 약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상대방에게 중거리 슛을 내주는 오픈 찬스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스날전에서도 그 오픈 찬스가 좀 있었고, 특히 웨데고로의 그 오픈 찬스 슈팅은 웨데고로가 야구로 따지면 실투한 거예요. 제대로 때렸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픈 찬스를 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감독이라면 어떤 묘수를 떠올릴까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은 했어요. 맨유가 수비 시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5백 형태가 돼요. 5백 형태가 되고
앞에 두 선수가 1차적으로 저지를 해주는데 이 두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느낌보다는 조금 중앙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와 센터백 사이 간의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 파이널 서드에 오픈 찬스가 났을 때 슈팅을 내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파이널 서드 공간들이 조금씩 빈틈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모린 감독이 이런 전술적인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세 선수 3백에는 보통 가운데 선수를 스위퍼라고 하고 양쪽에 있는 센터백을 스토퍼라고 하잖아요. 스위퍼라는 개념이 전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최후방 수비수, 스토퍼보다 살짝 뒤에 머물면서 마지막 수비까지 커버하는, 그리고 빌드업에 관여를 제일 많이 하는 센터백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선수가 순간적인 상황에서는 뒤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양옆에 스토퍼보다 한 칸 정도 더 앞에 나와서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느낌으로 튀어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 공간을 메꿔줘야 상대방 선수들이 중거리 슛 시도를 좀 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위퍼를 전진 배치하는 이런 전술적인 묘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말했던 게 조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스스로에게 좀 뿌듯한 전술적인 발견이었는데요. 루쿠슈 선수가 왼쪽 스토퍼로 선발 출장했을 때는 오른쪽 윙백에 달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루쿠슈 선수가 스토퍼로 나오면 루쿠슈 선수를 공격 시에 전진 패치를 많이 하거든요. 루쿠슈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까지 오버래핑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도르구 선수는 완전 측면 윙어처럼 더 전진해서 나가고요. 그러면 이선에 있는 쿠냐나 마운트 같은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3자 구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 풀백이나 센터백에게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주기도 하고, 또 루쿠쇼가 오픈 찬스가 났을 때는 파이널 서드에서 얼리 크로스 같은 느낌으로 위협적인 옵션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루쿠쇼가 마치 풀백처럼 오버래핑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윙백은 자연스럽게 남은 두 명의 센터백과 함께 3백으로 이뤄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스위칭을 위해서는 오른쪽에 오른발잡이에 윙백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선발 출장을 보면 루쿠쇼 선수가 왼쪽 스토퍼로 나오고 달로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확실히 딱 맞아 떨어지는 전술적인 조합이라고 보고, 물론 후반전에 달로 선수가 교체돼 나가서 아마드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전술적인 배치가 깨지긴 했지만, 그랬을 때는 루쿠쇼 선수가 조금 오버래핑을 자제하는 것 같긴 해요. 아마드 선수가 보다 더 공격적으로 우측 측면 공격수처럼 윙어처럼 움직이고, 은배무 선수가 오히려 하프 스페이스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이랬을 땐 루쿠 선수가 올라갈 수 없죠. 오히려 나머지 남은 센터백 2명과 3백을 이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아마드 선수와 은배모 선수가 동시 기용됐을 때 약간의 한계점은 보여요. 두 선수 다 왼발이 주발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 수비수들이 이 두 선수 조합을 막기가 조금 용이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배모 선수와 아마드 선수가 조금 동선이 겹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모린 감독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고,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보면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전술적인 포인트 마지막은 요케레스와 세슈코 선수의 공격수 맞대결이었는데요. 물론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선발 출장한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딱 대놓고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더구나 세슈코 선수도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딱히 활약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얘기해볼 만한 건, 요케레스가 프리미어리그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제가 저번에 한번 콘텐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도 맨유에 안 오고 아스날 가서 좀 아쉬워서 좀 아쉬움에 했던 얘기긴 한데, 분명히 팩트 기반의 얘기기도 했어요. 왜냐면 요케레스 선수가 스포르팅에 가기 전에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근데 그때 성공적으로 잉글랜드 무대에 안착하지 못했거든요. 하브리그에서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인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포르투갈에 가서 만개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PL만큼 지금 빡센 리그가 사실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막 공격수가 연계도 잘해야 되고 슈팅 마무리도 좋아야 되고 이선 침투도 잘해야 되고 헤딩도 잘해야 되고, 그냥 거의 포지션별로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들을 요구하는 게 프리미어 리그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케레스 선수가 64분 정도 가량 뛰었는 것 같은데 슈팅을 한 개도 못 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요케레스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줬고, 아르테타 감독도 그런 부분이 만족스럽다고 인터뷰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공격수가 64분 동안 슈팅을 한 개도 연결 못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요케레스 선수가 PL에 확실히 센터백들의 빡셈,
포르투갈 리그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구나, 이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요케레스 선수가 이거를 적응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어리그 연착륙을 할 것인가 혹은 먹튀가 될 것인가, 이번 시즌 한 상반기만 지나도 한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요케레스 선수에 비해 세슈코 선수가 어쩌면 더 PL에 맞는 공격수일 수 있겠다. 세슈코 선수는 포르투갈 리그에 비해 더 경쟁력이 높은 분데스리가에서 뛰기도 했고 키도 195로 요케레스 선수보다 좀 더 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슈코 선수는 그 큰 키에 비해서 달리기도 굉장히 빠르고 양발 슈팅도 굉장히 고루 갖고 가고 헤딩 타점도 굉장히 높고 신체적인 이점이 더 많은 선수고 더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오히려 PL에 더 적응이 쉽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감히 해봅니다. 억가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시즌이 지나면서 이게 억가일지 맞는 예측일지 판가름이 나겠죠. 여기까지 아스날전을 간략히 리뷰를 해봤고, 어쨌든 간에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개막전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보도되는 기사에 따르면 경기 후 드레싱룸에 선수들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고 자기네들이 기량이 올라갔다고 느꼈다는 그런 보도를 봤었고요. 이런 자신감이 붙어서 결국엔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계속 상승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맨유가 남은 시즌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모린 감독도 비록 패배는 했지만 경기에 지배했다는 자신감과 이런 경기력이라면 프리미어리그 어떤 팀이랑 붙어도 이길 수 있는 팀이 되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선수단이나 아모린 감독 그리고 스태프단의 사기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맨유는 이번 시즌엔 지난 시즌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다음 일정은 8월 25일에 풀럼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8월 30일에 벌리 홈 경기를 갖습니다. 전 이 두 경기에서 무조건 2승을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의 경기인 9월달 경기가 좀 빡세요. 바로 9월 15일에 맨시티 원정을 떠나고요.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첼시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두 팀 다 확연한 강팀이고 지난 시즌 성적도 좋았던 팀들이기 때문에 맨유가 이 두 팀을 만나기 전에 이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서 사기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전술적인 완성도까지 갖춰 있어야 이 두 팀과 붙어볼만 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앞선 두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 끝나고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 아스날전을 차분히 리뷰하고 선수들의 자신감이 계속 충만한 상태로 컨디션, 부상 조심하고 다음 경기 풀럼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럼전 마무리되고 리뷰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